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구급 공채 시험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죠. 국가직,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가직 시험이라고 하죠. 국가직 시험. 네, 국가직. 우리 구급 시험이 국가직 시험이 있고 지방직 시험이 있고 그리고 지역인재 구급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은 일반 성인들이 이제 보는 특별한 응시 제한이 없이 보는 시험이고, 우리 지역인재 구급 전형은 어떻습니까? 특성화고 출신 졸업생들이 보는 전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 시험을 이번에 풀어볼 건데, 선생님 방금 전에 풀어봤는데 총평, 난이도 총평 최근에 이렇게 이 정도로 쉽게 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낮았습니다. 난이도는 아주 낮았다. 그래서 하하 정도 할까? 하하? 뭐라고 할까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주 쉬움? 아주 쉬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문법 문제라든지 무슨 어휘 문제, 무슨 표준어 문제라든지 요런 한자 문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다,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느낄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좀 난이도 조절을 일부러 쉽게 낸 건지 이 출제자들이, 아니면은 뭐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렵진 않았다, 아주 쉬웠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 이거는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이거는 특징이 독서 지문 비중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독서 지문 문제가 거의 반절을 차지할 정도로 독해력을 많이 평가하려고 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난이도는 쉬웠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 쌤이. 그래서 왜냐면 이게 60분 동안 60문제를 풀어야 되는 공무원 시험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독서 지문 문제를 비중 늘리니까 아마 뭐 시간이 좀 더 쓰여서 쉽긴 했지만 뭐 영어 문제나 한국사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오히려 국어 시험 문제는 잘 봐도 영어를 못 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이 국가직 문제는 5과목을 보죠. 5과목 100분 동안. 어쨌든 다른 과목들 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방금 말한 특징 있죠. 우리 이 지역인재에서도 독서 지문을 많이 낼 수도 있겠다, 올해. 그러니까 내가 독해력을 좀 더 늘려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뭐 문법이라든지 무슨 한자라든지 이런 것도 뭐 보면 좋지만, 문학도 그렇고요. 보면 좋지만 그것보다 독서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어떨까, 선생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어쨌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이거는 이제 연설, 화법에 포함은 되지만 사실상 뭐 장문이나 독서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죠. 조건 맞춰서 써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 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생활 속 실천 방법. 그리고 서리적 표현,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스킬이에요. 딱 보자마자 서리적 표현 딱 보잖아. 물음표부터 찾아요. 1번 딱 물음표 없지, 2번 물음표 없지, 3번 물음표 있죠? 있죠? 그러면 1, 2번 당연히 아니지. 왜냐면 서리법은 질문 형식의 표현이잖아. 질문. 그죠? 1, 2번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푸는 게 스킬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3, 4번을 보면서 비유적 표현 찾아보고 생활 속 실천 방법이 있는지 봐야지. 자, 보세요. 비유적 표현 찾아봅시다. 3번. 피석에게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양심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다 있을까? 개념. 이게 좀 굵네. 좀 줄일까요? 추상적 개념을 마치 뭐처럼 표현했어요? 마치 이제 물체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 표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요거는 의인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비유적 표현을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이죠. 여기 해가지고 정답이 딱 3번이네. 그죠? 4번 볼 것도 없죠. 4번은 사실 선생님 보니까 생활 속 실천 방법이 없더라고요. 4번은 생활 속 실천 방법. 정부에서 하면서 이건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을 조언하는 내용이었고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자, 2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백 팀장 보세요.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자.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게시판에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1번 봐봐.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대감 드러내는 거 있습니까? 유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유대감이라는 게 어떤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느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지역의 사투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지역 같은 뭐 출신 대학교 같은 뭐 출신 고등학교 이런 어떤 학력적인 공통점을 나타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바로 아주 친절하죠. 1번 정답인 경우 친절하지. 시간 아낄 수 있잖아. 나머지는 다 맞아요. 고대리는 전 반대합니다. 영상 공개하는 거 부담스럽다. 비교될 것 같다면서 이유를 밝혔죠. 맞고요. 3번 임대리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 봐봐.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하면서 여기 보세요. 다만 팀원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우려되긴 합니다. 먼저 들어보고 한두 개만 올리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3번 취지에 공감은 했고 체면도 세워주고 있죠. 그래서 고대리처럼 하면 체면이 깎이죠. 체면 손상됩니다. 근데 임대리처럼 말하면 백 팀장 입장에서는 체면이 좀 살죠. 뭐라고 산다고 할까? 좀 이상하죠. 체면이 산다. 이렇게가 체면이 산다고요? 맞죠? 4번 임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 있죠. 의문문 사용해서. 뭐 여기서 우리가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중에 동의의 경륜을 좀 떠올릴 수도 있지? 동의의 경륜?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동의의 경륜이라고 해서 뭐 거절을 할 때도 동의를 먼저 해주고 거절하면 상대방이 공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조금 더 공손하게 느껴진다. 바로 고대리처럼 바로 거절하면은 상대방이 좀 저 사람 너무 거절을 바로 말하니까 공손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임대리처럼 먼저 동의를 해주고 거절하면 임대리는 거절은 안 했지만 이제 그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먼저 동의를 하고 거절을 한다면 동의의 경륜을 지켰다고 봐서 공손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봅시다. 네. 관용 표현 기역에서 리을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홍역을 치렀다.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맞고요. 잔뼈가 굵다. 오랫동안 일을 해서 익숙하다. 맞고요. 디귿,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 이거 틀렸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서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고 뭐 물건이 많고 해가지고 송곳도 세울 곳이 없다 이런 뜻. 송곳 하나도 세울 수 없는 없이 꽉 찼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여기 틀렸고 리을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뭐 비슷한 맞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디귿을 모를 수 있지.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근데 이런 거는 속어법으로 푸는 문제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익숙하잖아. 사실 공부한 학생들이 익숙하죠. 속어법 지우면서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지우고 4번 지우고 아마 틀렸다면 2번을 체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2번이 뭐인가요? 2번이 좀 헷갈릴만 한데 그래도 2번이 말이 돼요. 바꿔봤을 때. 그래서 빼고 해서 3번을 체크하는 게 이제 방법이죠. 속어법. 네, 4번 보세요. 이제 4번 봅시다. 네, 이제 4번 보도록 합시다. 순서 배열 문제는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꼭 순서 배열. 순서 배열 문제 항상 쌤이 강조합니다. 순서 배열. 푸는 방법 스킬 뭡니까? 바로 담화 표지 또는 뭐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하죠. 내용 연결 표현. 요거에 집중하면은 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체크해 줄게요. 네. 그런 상황, 그쵸?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만 맞추면 돼요. 자, 내용 보세요.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가를 보세요.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과거를 말하는 거죠. 과거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 상황과 그런 데가 어떤 게 오면 맞을까? 하나씩 한번 이어보자고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이렇게 마케팅 조사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봐봐.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 가에 나옵니까? 기업이 궁금증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나와요? 가에는 없지. 다를 봐봐.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이 그런 노력은 어디에 이어집니까? 이 마케팅 조사, 여기에 딱 이어지죠. 그제? 그래서 정답 딱 나왔죠? 가 다음에 답니다. 가 다음에 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다를 쭉 읽어볼게요. 효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내는지 이게 답답함이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럽죠. 그래서 가 다음에 다 다음에 나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아주 쉽게 풀었죠. 그 다음 5번 봅시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거 문학 현대소설 문제인데 그냥 독서 문제나 다름이 없어서 읽어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풀면 돼요. 자 보세요. 1번 보세요.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렵다.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 우리 같이? 얕은 바다 그죠? 수심이 얕다 나와 있지.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산이 네,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보세요.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5, 6만이야 되는 인구 나오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인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하다. 네, 안개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거지, 혼자. 그지? 이 안개 혼자 알고 있는 거지, 나 혼자. 그지? 그래서 유명한 공간 여기에 들렸죠. 아, 그리고 산이 여기에 나오죠. 산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둘러싸이겠다. 요게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수심이 얕다. 맞고, 인구가 적지 않다. 맞고요.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안개가 유명하다는 것은 서술자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생각이죠. 자, 요건 보세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외국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대요. 그죠? 너 자랑하는 거지. 막는 거 포기하고 여행 경험을 들어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크게 막 과장해서 말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겠지. 정답이 4번이면 침소봉대. 작은 걸 크게 말한다. 그치? 과장하다 이걸 과장하다. 작은 것을 크게 말함. 그죠? 과장하는 거예요.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아주 사실 이 침소봉대를 안 외웠으면 시험 준비를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쉬웠던 문제였어요. 네, 넘어갈게요. 7번 보세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설시조 어이 못 오던가가 나왔네요. 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반복됐죠. 반복 사용했죠. 반복 사용하면 우리 시에서 배웠던 거 무조건 뭡니까? 반복 사용하면 운율 형성, 강조, 의미 강조, 그치? 두 가지 꼭 이건 기계처럼 우리 암기해 놔야 돼요.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 의미가 강조된다. 맞지? 그리고 보세요.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싸고 성 안에 담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괴 놓고 괴 안에 너를 결박하여.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에 담 쌓고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괴 놓고 괴 안에 너를 결박했다. 성에다가 담 쌓고 거기다 뒤주 놓고 이 안에 또 괴 놓고 여기다 사람 넣어놓고 막아놨냐 왜 안 오냐 누가 이렇게 널 막아놨냐 이런 말이잖아. 과장하고 있죠. 과장. 이런 걸 보고 우리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과장법. 그죠? 과장법을 사용했다. 좀 글씨가 이상하네. 다시 씁시다. 과장법. 왜 이러냐? 왜 이럽니까? 사실 이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왜 안 오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넣고 쌍 배목 외걸쇠에 용 자물쇠를 잠가서 안 왔냐 뭐 이런 걸로 또 왜 이렇게 안 오냐 하면서 한 달이 30날이여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겠냐 하면서 없으랴 하면서 서리법 쓰였죠. 한 달이 30일인데 하루도 어떻게 안 보냐 하면서 그 원망 좀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지. 정답 보세요. 동일 구절 반복해서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 표출하고. 정답 1번이네 바로. 그죠? 날짜 수 대조 없죠. 동일한 어휘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감정의 기복은 없어. 계속 섭섭함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섭섭함이에요. 4번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너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을 표현. 이런 거 없죠. 희망 표현이지. 정답 1번. 자, 8번 봅시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합니다.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써서 발음해서 말을 하고 손 근육을 써서 필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음성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영유아기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영유아기에.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화.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여러분 막 말할 때 입 모양, 뭐 성대 이런 거 의식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자동화가 됐다는 거죠. 우리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석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동화되지 않은 걸 말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정답이죠.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을 발음할 때는 의식하면서 발음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의식하면서 발음해야 되니까. 자동화된 발음을 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막 혀도 새롭게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자동화돼요. 그죠? 있기 때문에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려면 의식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혀의 위치를 새롭게 막 조작해야 되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게 필요하다.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필체를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글씨체가 비슷해지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손을 놀리는 데에도 일정 부분 뭐가 반영되기 때문에 자동화된 게 반영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체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문맥만 잘 파악하면 쉽게 넣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9번 보세요. 맞춤법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준말. 사실 이거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틀린 수험생들은 참 반성을 해야죠.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냥. 아주 이거는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옆에다 써볼게. 그냥 무정하다, 섭섭하다, 준말이 되기 전에요. 줄어들기 전에 섭섭하다, 선발하도록, 생각하건대.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그죠? 다 뭐가 있습니까? 하가 있고요. 이 하가 다 사라졌죠. 사라지면서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무정타. 아이고. 잘못 썼네. 섭섭하다가 아니라 섭섭하지네.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선발하. 네, 맞네요. 지죠? 지가 맞죠? 그리고 선발토록 맞죠? 선발토록. 그리고 생각 건대죠. 이걸 꼭 알아야죠. 아주 중요하니까 색깔 바꿔서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전미사 하 앞에 이제 울림 소리가 있냐? 또는 안 울림 소리냐? 요거에 따라서 준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정해지죠. 만약에 울림 소리라고 한다면 하가 다 탈락하죠. 하 탈락. 안 울림 소리라고 한다면 아만 탈락하죠. 아 탈락.
그렇죠. 그래서 무정하다 보세요. 이응이 안 울림 소리. 아, 지금 뭐야? 잘못 썼네. 잘못 썼어. 바꿔서 썼네요, 쌤이. 미안합니다. 울림 소리면은 아가 탈락하죠. 아. 안 울림 소리면은 하가 탈락하죠. 자, 보세요. 아, 이응은 당연히 울림 소리지. 울림 소리. 아, 참고로 모를까봐 울림 소리는 유음, 비음, 모음을 말합니다. 안 울림 소리는 그 외의 것들을 다 말해요. 자음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만 탈락해서 히읗이 남고 디귿 만나서 축약돼서 무경타. 비읍은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 그러니까 하 전체가 탈락해서 그냥 치. 선발 하도록의 리을도 울림 소리죠? 윰. 그러니까 아만 탈락하고 히읗이랑 디귿 만나서 축약돼서 티귿 막 티읕 되는 거고. 맞고. 생각하건대 기억은 안 울림 소리죠? 이 안 울림 소리니까 뭐가 탈락합니까? 하가 전체 탈락하죠? 그래서 그대로 생각건대. 이렇게 해서 정답이 기억 맞고요. 디귿 맞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잘. 네. 자, 넘어갑시다. 이제 10번 문제. 기억 리을이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도착, 불상, 경지, 추억. 뭐야 이거 기네 기. 기억할 기, 그치? 기록할 기. 기억입니다. 이게 기억. 정답이 4번이었던 너무 쉬운 문제였죠. 너무 쉬웠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추억은 이제 저기 이 기억이잖아. 그죠?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11번 보세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각과 생각은 어떤 맥락, 관점,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 일어나는데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런 프레임에 둘러싸여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안 그러려고 해도. 그래서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하는데 우리 정신활동은 맥락이나 가정하에 일어나고 프레임에 우리가 씌워져 있다.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다.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 2번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맞죠? 편향성이라는 게 어떤 이 안경을 쓰고 생각을 보고 있다. 이게 편향성이죠. 어떤 저기 치우쳐져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치우쳐져서 바라보고 있다. 그죠? 3번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대상.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 이 글에서 없었잖아. 이런 글에서 3번이 정답이네. 그죠? 이 내용이 없었어. 프레임은 인간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여기 있죠? 여기.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는데 보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었냐.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항공기를 직접 통제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합니다. 반면에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조종에 개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냐?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됐다고.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해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보다 조종사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반면에 에어버스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잉은 인간은 시스템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해야 된다. 에어버스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정답 봅시다. 적절한 거예요. 1번.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했다. 맞죠? 정답 1번이네, 바로. 네, 너무 쉽다. 너무 쉽네요. 2번 베테유 한번 볼까요? 2번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말 있었습니까?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말 없죠? 나오지 않았어. 3번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말이 바뀌었지. 이거 뭘로 돼야 됩니까? 보잉이라고 해야죠. 보잉, 그죠? 4번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조종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용하는데 이제 인간이 자동 조종 시스템까지 통제한다는 거지. 정답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보세요. 이것도 재밌었어. 이것도 공포와 불안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공포 상태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불안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 불명확한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고, 공포는 실제하는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포는 현재 내가 위험에 처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는 현재에 대한 위협.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적절한 거예요. 1번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바뀌었지. 불안을 넣어야 되고 여기다, 그지? 여기다 공포를 넣어야겠죠. 현재니까 이건 공포지, 그지? 이번 전기 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지. 미래 걱정. 그러니까 불안 맞네요. 정답 2번이었네요.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미래 걱정이지. 그러니까 불안. 틀렸지? 4번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죠? 바뀌었지. 과거에 큰 교통사고 경험하면 앞으로도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니까 불안감이 크겠죠. 공포가 공포감이 작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지? 정답 2번이었습니다. 14번 보세요. 요것도 나름 재밌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우주의 중심 지구다.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는데 지구를 공전한다. 이거 옛날 생각이죠. 천동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공전궤도 관찰하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도 천동설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을 따라 공전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한 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발견했는데도 그래도 천동설을 믿었죠. 에도 불구하고 천동설을 믿음.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문제죠.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결별이 일어나죠. 천동설은 틀렸죠. 지동설이 맞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에 놓고 우리 지구는 태양을 공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는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맞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들었다. 아닙니다. 천동설이죠. 정답이 2번 틀렸네. 그죠? 천동설. 그죠?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3번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천동설은 이제 지구가 중심이고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죠. 4번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였다. 맞죠? 여기 있죠? 코페르니쿠스가 더 단순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더 복잡하고. 맞습니다. 자, 15번 보세요.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것은? 이게 지금 보세요. 위층. 이거 틀렸어. 위층이 맞죠? 우리 사이시옷에서 이것도 색깔 바꿔서 해봅시다. 계속 반복인데 사이시옷. 조건 있죠. 첫 번째. 아, 이거 다 쓰기엔 너무 칸이 좁아서 이거 다 쓸 수가 없네. 그냥 이것만 설명할게요. 이 위에 층이 붙어서 합성어가 됐어요. 사이시옷을 쓸 수 있으려면 뒤에 된 소리가 나야지. 이건 거센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쓸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초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발음이 촛불이 됩니다. 촛불이나 발음이 촛불 둘 다 맞는 발음이에요. 표준 발음.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된단 말이야. 디귿 소리가 첨가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기해줘요? 촛불이라고 이렇게 사이시옷을 표기해줍니다. 근데 이 위에 위층 같은 경우는 치읓이니까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발음되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시옷 쓰지 않는다고요. 틀렸어요. 그죠? 네, 이해되죠?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이거 칸이 부족해서 설명하기 힘들죠? 자, 그 다음 3번 아지랭이. 이거 아지랑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우리 국어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게 뭐 나오질 않아 자주는. 네, 이게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이거는 움라우트 현상이라고 해서 움라우트 또는 뭐 이역행동화라고 해요. 이역행동화. 근데 이거는 표준어 반응 안 해줘요. 표준어 아님. 그러니까 음라우트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발음할 때 이거 표준어로 인정 안 해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을 해. 애기. 이런 게 음라우트 현상이야. 근데 이거 표준어 아니죠. 틀린 표기고 이게 맞아. 아기가 맞아. 그래서 아를 이제 전설 모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모음체계표 여러분 외우고 있죠. 전설 모음으로 바꿔가지고 발음해버리는 건데 이런 거는 반영 안 해줘요. 그래서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가 맞아요. 이것도 음라우트를 사용해서 발음하는 거는 우리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순념소. 이건 순념소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수염소라고 안 하고 순념소라고 발음하잖아. 순념소. 그러니까 발음대로 발음에 맞게 사이시옷 표기해가지고 표기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이 이제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조금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겠어요. 자, 16번 보세요. 자, 보세요. 난독, 이것도 재밌는 문제였어.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면 정독은 정교한 독서란 뜻이고 한자로 이렇게 써요. 요건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바를 정자를 쓴 독서랑 다릅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동음이의어. 무엇이 정교하다는 걸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한다는 게 정교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정독, 자세하게 읽는, 정교하게 읽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 빨리 읽기는 속독이 가능해집니다. 빠르게 읽는 속도.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읽으면서 빨리 읽어야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시간도 단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속독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색깔 다르게 해야겠다. 정속독. 그래서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뭐든지 확실히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한다. 자연스레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여유롭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빼먹고 읽으니까 난독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기억 보세요. 동음이의어.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 뭔 소리 틀렸죠, 그죠? 니은, 정독. 뭐 이거 틀렸죠, 그죠? 니은 맞죠? 디귿, 정속독으로 수정한다. 이거 맞죠? 정교하게 읽으면서 빠르게 읽는 정속독. 그 정답이 3번입니다. 리을, 속독이 빠진 정독으로 수정한다. 뭔 소리입니까? 틀렸죠? 정독이 빠진 속독은 빼먹고 읽는 거다. 맞는 문맥상 맞죠? 그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재삼 시인의 매미 울음 끝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시였죠, 사실. 한번 볼까요? 매미가 여름에 우는데 한여름 무더위에 그렇게 많이 울어놓고 재밌는 표현이죠, 되게. 무더위를 절정까지 올려놨다. 매미가 너무 시끄럽게 오니까 막 덥게 느껴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가. 매미가 갑자기 사라지잖아, 그치? 지금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천지가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한여름의 매미 소리. 아주 크다는 거고. 여름이 지난 후에 고요한 나무 그늘. 근데 마치 머릿속에 그 한여름의 매미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그지?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하면서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랑도 매미 울음 소리처럼 한순간에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런 의미죠, 그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맞죠? 뭐 청각적, 그지? 그늘 소리, 그늘 해가지고 시각적, 그지? 감각적으로 나타나요. 2번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 활용해서 전기에 맞고. 3번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나기가 막 붙다가 맑은 구름이 있는, 이게 사랑 중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별 후조. 맞고. 3번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으로 반어업소. 그죠? 정답이 4번입니다.
반어법이라는 거는 뭐 보세요. 직후의 상황을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이거 있죠. 요거 이 부분 이거 이제 서리법이지. 이거 서리법으로 고쳐야지. 이거 서리로 그지? 반어라는 거는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죠. 실제 의미랑 반대로.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18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 루카치는 세 시대로 구분했대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자,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첫째 서사시의 시대. 요거는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야. 그리스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그때도 인간의 전쟁에 신이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과 인간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자, 둘째는 비극의 시대 해가지고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가 된대요.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고 신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신탁을 통해서 전달은 된대. 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지시가 전달은 된다고.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플라톤 철학의 시대. 요건 계몽식이어가지고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신과 인간이, 신의 세계는 그냥 이데알한 추상적인 세계, 신의 세계는. 그래서 분리된 세계가 돼버렸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문제 보세요. 계몽 사상은 여기 계몽 딱 있죠.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다. 맞고요. 정답 1번인가요? 2번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아니죠. 비극적 세계죠? 이런 거 없죠. 3번 루카치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 처음에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의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각기 다른 기준? 아니죠. 같은 기준. 총체성의 개념 나와 있죠. 같은 기준이에요. 하나의 기준. 4번 에우리피데스 여기 있습니다. 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 여기 있습니다. 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선생님 잘못 풀었네. 이게 1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비극의 시대에서. 이걸 비극의 시대로 바꿔야지. 그치? 네, 맞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죠. 4번.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서사시의 시대에서 비극의 시대로 가고 여기서 철학의 시대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봐야죠. 그죠? 왜냐면 여기 가장 적절한 거라고 써있네. 또. 우리 국어는 가장이 중요하죠. 가장. 19번 몽유럽. 이거 고전소설인데 이게 나왔네. 그죠? 이것도 소설의 탈을 쓴 그냥 독해 문제죠. 몽유록은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인데 두 가지로 나뉜다고. 참여자, 방공자. 참여자형은 꿈속에 들어간 인물이 꿈속의 인물들과 만나서 토론 시연을 막 해요. 반면에 방관자는, 이 방관자형은 모임을 엿보기만 하고 참여하진 않는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 달라요. 17, 16세기에 창작된 몽유록은 참여자형이 많고 그 이후에는 방관자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관자형이 많은
많았던 17세기 이후에는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정답.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유형이 나눌 수 있다. 맞고요. 참여하면 참여자형, 그치? 안 하면 방관자, 맞지?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나중 시기가 아니라 17세기, 16세기겠지? 16에서 17, 그치? 13번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방관자형에서는 통속적, 허구적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맞죠?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한다. 네, 비판적 목소리 되고 뭐 맞죠? 그렇죠?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참여자형 해가지고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나와있지?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 봅시다. 20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나왔어. 디지털 트윈.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 똑같은. 이게 메타버스와 구분을 해야 돼.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어 있는 플랫폼, 융합. 근데 디지털 트윈은 반면 나왔죠, 반면. 이거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 공간을 똑같이 복제하는 거, 똑같이. 이게 중요해, 이게. 그치? 요게 다른 거예요. 메타버스는 융합되어 있고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디지털로 가상 환경으로 가상 화면으로.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이용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여러 기업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요게 중요해. 또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도입하여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치?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세계에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에 실행하려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여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자, 문제 봅시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고용률? 고용률. 한번 봅시다. 밑에까지. 고용률이라는 말은 안 나왔으니까 X라고 하고, 그죠? 2번.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높다죠, 높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비용도 적게 든다. 경제성이 높다. 그죠? 3번.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정답이 3번이네요. 그죠? 4번.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실 세계가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 아이고. 뭐야? 다시. 이게 이제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새로운 문화적 경험 목적이 아니고
실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 가상 세계를 통한 미래 상황 예측이 목적입니다.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해 국가직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특징, 요거 꼭 알아두세요. 특징, 이 시험의 특징, 이번 시험의 특징, 독서 지문 문제 대량 출제, 요거.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자? 독서 지문 이해력을 높이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지문에 나왔듯이 정속독이었나? 정교하게 읽으면서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하다. 정교하면서 그리고 빠르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꼭,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 그래서 많은 글을 정확하게 읽고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합시다. 공무원 시험 문제를 통해서. 자, 모두 수고하셨고 이제 강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